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이달 초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주요 기업과 정부, 학계와 스타트업까지 광범위하게 만났는데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중요도 못지않게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를 불러 모아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도 실감케 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는 젠슨 황 방한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손, 발, 입 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개 3, 4일이 지나면 호전되고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회복되는데요. 드물게는 뇌막염이나 뇌염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영유아의 경우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은 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젠슨 황 방한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지원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네, 젠슨 황은 이번 방한 기간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과 밀착 취재도 이어졌는데요. 관련한 YTN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번 방안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경제 이벤트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이른바 깐부 회동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만큼 산업계와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는데요. YTN은 이번 방안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글로벌 AI 산업의 흐름과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네, 젠슨 황 개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지난 방한 때보다 이번에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직접 프로야구 시구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중적 친근감을 높이기도 했고 또 언론들도 우리나라와의 인연이나 개인적 면면들을 다양하게 조명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오늘은 젠슨 황의 빡빡한 일정 사이 기대 효과와 위험 요인이 균형 있게 전달됐는지 또 산업적인 의미와 분석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YTN은 젠슨 황의 입국 첫날부터 나흘간의 동선을 밀착 취재하며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의 협력 구도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다는 젠슨 황의 발언과 4가지 큰 선물의 의미를 신속하게 전하며 호재와 기대감을 가감 없이 전달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네이버 등 협력사들이 올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o prepare them for next year, because this year we had one product. Next year we have 4 new products. So we are going to be very, very busy. 입국 당시 언급했던 깜짝 선물의 정체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과 중앙 처리 장치 CPU 베라, 엔비디아의 첫 인공지능 PC RTX 스파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컴퓨터 제슨 토르까지 4가지 새로운 사업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청신호 프레임 중심의 보도는 시장의 활력을 짚어주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의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산업의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조명했다는 점, AI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방한 보도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젠슨 황 CEO 개인에 대한 높은 관심이었습니다. YTN의 일부 보도에서는 젠슨 황 개인의 친근한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가 크게 부각되면서 산업, 경제 이슈가
인물 중심의 서사로 소비되는 경향도 나타났는데요. 홍대 인근에 있는 고깃집에서 삼겹살 회동을 진행합니다. 오늘 회동에는 타이베이 행사장에서도 만났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도 참석합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에는 T1 베이스 캠프를 찾아 페이커 등 T1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단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 시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젠슨항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창립연도 1993년을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한국식 야구 관람 문화를 즐기는가 하면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젠슨항 CEO는 이에 앞서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연달아 만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홍대 삼겹살 만찬과 소맥을 마시는 모습, PC방 방문과 팬 미팅을 연상케 하는 사인회,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가죽 자켓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중적 흥미를 끄는 요소들이 화면에 배치됐습니다. 이러한 인물 중심의 저널리즘은 글로벌 경제 거물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뉴스의 주목도와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젠슨항의 거의 모든 동선을 언론들이 따라 붙었고 실시간 생중계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 현장 등 매장 밖 인파의 열기와 대기업 총수들의 도착 순간을 실시간 화면으로 포착한 시도는 시청자들이 글로벌 경제 이벤트를 생생하게 접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젠슨항 CEO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정되어 있던 7시, 이 삼겹살 회동의 시간은 7시였는데 지금 7시 3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네. 아직 젠슨항 CEO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이 3명만 먼저 자리에 착석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뭔가 이런 의전 차량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젠슨항 CEO. 예. 네, 지금 손인사를 시민들에게 하고 있고 주변에 모여있는 시민들 카메라로 젠슨항 CEO를 찍으면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맥주를 들어서 예. 첫 잔이 이제 맥주네요. 예, CEO에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맥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함께 깐부치킨 매장에서 치킨을 먹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사실의 중계를 넘어 왜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젠슨항의 행보를 전하는 일부 보도에서는 인물의 일정 소개나 회동 자체의 스케치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왜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이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쉬운 지점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화제성을 높여서 주목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각 총수가 조율해야 하는 비즈니스 의제 등 정보의 밀도를 깊이 있게 전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웠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라는 일정 중심의 정보보다는 왜 만나는가에 대한 의미와 배경을 유기적으로 설명한다면 시청자들이 글로벌 산업, 경제 이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처럼 대중의 흥미를 끄는 인물 중심 서사와 산업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제 보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번 YTN 보도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언론이 그 대중적 화제성과 산업적 본질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저널리즘의 이제 가장 큰 숙명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인물 중심 서사는 이제 시청자가 복잡하고 딱딱한 경제 이슈에 정서적으로 이제 몰입하게 만드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젠슨항과 같은 상징적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는 대중에게 AI 시대를 체감하게 하는 이제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널리즘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경제적 본질의 실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상적인 균형점은 인물 서사를 AI 산업에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하나의 조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번 YTN의 보도는 인물 중심의 소프트한 접근과
경제적 함의 사이에서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취했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유명인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요. 삼겹살 회동과 같은 소탈한 모습을 통해서 엔비디아라는 거대 공룡 기업의 수장이 한국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 친밀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의 관계를 매우 직관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YTN은 인물의 행보를 단독으로 보도하기보다는 그 배경에 깔린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적 위치를 지속해서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의 방문이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의 기술 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대중적 흥미 요소가 과도하게 부각됐다는 그런 지적은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의 보도에서는 이러한 인물 산업 연계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회동의 현장 분위기 전달과 동시에 구체적인 기술적 협력 모델이나 공급망 재편의 시나리오를 그래픽이나 전문가 인터뷰로 더욱 비중 있게 배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널리즘적 깊이와 대중적 인기를 모두 잡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되는 젠슨 황의 행보, 정보력을 담아서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젠슨 황이 그냥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AI 팩토리 건설, 그리고 기존 AI 동맹의 강화 같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공지능 산업에 미칠 영향, 득실을 따져보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들을 YTN이 잘 짚었다고 보십니까? YTN은 젠슨 황이 주요 대기업 본사를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전하면서 각 기업의 핵심 역량과 엔비디아의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젠슨 엔비디아 CEO는 방한 나흘째인 오늘 국내 주요 그룹의 본사를 찾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SK그룹 설인사옥을 찾았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그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뿐 아니라 CPU와 AI 전용 PC 등 엔비디아 전 제품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젠슨 CEO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찾아서 구광모 회장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LG그룹과는 피지컬 AI와 AI 인프라, 모빌리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는 이곳 네이버 본사에서 이해진 의장과 만납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네이버와 어떤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시청자가 우리 산업의 생태계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HBM 공급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 국제시장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구조적 분석이 충분히 더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산업, 경제 보도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성과를 신속하게 전하는 것만큼이나 글로벌 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짚어주는 것 역시 중요한 뉴스 가치인데요. 향후에는 후속 보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지형 속에서 우리 기업이 가지는 기회와 한계를 정리해주는 심층 분석이 보강된다면 시청자가 산업 구조의 맥락을 한층 더 다각적인 층위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YTN의 젠슨 황 방한 기간 산업 구조를 전달하는 보도의 흐름을 보면 초기 이틀간은 수의 기대감과 청신호 프레임이 주를 이루다가 방한 나흘째부터 기술 종속 같은 리스크 프레임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의 활력을 짚어주는 긍정적 모멘텀의 전파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설명 책임 또한 방송사의 중요한 책무일 텐데요. 결과적으로 초기 낙관론 편중을 지나 후반부의 심층 분석으로 균형을 맞춰간 이번 YTN의 보도에 대해 YTN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이제 긍정적 모멘텀 평가와 그리고 리스크 경고 사이의 시차는 사실 이제 경제 저널리즘이 이제 자주 직면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널리즘 원칙에 따르면요, 초기 낙관론 편중은 시장의 기대 심리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낙관 편향을 조장할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젠슨 황의 이번 4박 5일 일정을 살펴보면요, 초반에는 이제 PC방에서 게이머인 페이커를 만난다거나 또 삼겹살 회동, 또 2차 깐부 회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이제 사로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방안 막바지에 각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6월 7일 1일 급작스럽게 잡힌 2차 깐부 회동 때도 SK와의 협업을 다음 날 발표하겠다고만 이제 했었고요. 출국 전날인 8일 월요일이 되어서야 SK, LG, 현대차, 네이버를 잇따라 돌면서 협업 계획을 한꺼번에 몰아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젠슨 황은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4가지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8일에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제 관련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려를 전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적은 인력으로 경제부의 모든 부서원이 합심해서 4박 5일간의 젠슨 황 방한 일정 라이브 방송과 기자 중계 등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한밤중까지 현장 뻗치기를 이어가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고요. 또 인파가 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또 방한 의미 분석과 기술 종속 우려 문제점까지 심도 있는 분석도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IT는 이번 보도를 통해서 대중적 화제성과 저널리즘 깊이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 간극을 얼마나 더 짧은 시간 안에 메워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방한 기간 속에 취재 기자들의 나름의 고충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중 화제성과 정보성 사이에 관한 고민, 이 부분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젠슨 황의 방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확인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성장 동력으로 계속 작동하도록 기업의 도전과 정부의 지원은 물론 언론도 산업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고 건강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산업의 변화와 도전 꾸준히 취재하고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진단한 보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 확장에 따른 기술 종속 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장기적 과제 등 이면의 리스크 프레임을 제시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거시적인 분석 리포트가 균형 있게 배치된다면 시청자가 자본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보다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수혜 기대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산업이 당면한 기회와 과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젠슨 황 방한 내내 일정을 따라 움직이면서 또 우리 기업과의 협력 확대 소식을 보도해 줬는데요. 박기환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젠슨 황 CEO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도를 해야 되나, 이 스케줄을 다 보도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워낙 정잡을 수 없는 분이라서 변수가 워낙 많고 동선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저희가 코스를 짜고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 저희가 그룹 총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 특히나 그분들이 소탈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게 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광모 회장이 고기를 굽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의선 회장이 특히 현대차 사옥에서 젠슨 황과 만났을 때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사옥에서 젠슨 황을 만난 다음에 브리핑을 할 때 삼겹살 회동에서 그룹 총수들과 만나는 자리에 자기가 끼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소탈한 모습 때문에 좀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젠스랑 당신이 와서 한국에 기여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모두 저희의 질문이기도 하고 주주들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특히나 좀 신경을 썼고 좀 많이 취재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네모트론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그 계획이거든요.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이렇게 엔트로픽의 뭐 클로드 같이 확실한 엔비디아 프로그램, 그 엔비디아 인공지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점유율을 높여가려면 결과적으로는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더 SOS를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찰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의료원 중앙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의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막막해진 나프타 수급 파장이 의료 현장에 미친 영향을 짚은 보도였는데요. 관련해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 대응은 어떤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가져다준 영향, 그 기간이 길어지며 더욱 깊이 체감하고 있는데요. 주유소를 가기가 두렵고 심지어 종량제 봉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러한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가 의료 현장에서도 목격된 겁니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제8차 보건의학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란 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품의 수급 상황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는데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는 조치를 6월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주요 의료 소모품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제품 재고 현황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사기, 수액 세트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 재고량은 전년 대비 89에서 105% 수준을 유지해 의료 현장의 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고율은 주사기 89%,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103%, 수액 세트 104%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주사기의 경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6.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계속 어려움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그제 80대 남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벌써 발생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사망 사례고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사고 당일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에 달했고 특히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7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서울 2명과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 온열 질환 사망 사례와 건강관리 주의 필요성에 대해 전했는데요. 온열 질환자 예측 단계 체계와 관련 정보를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이른 시기부터 온열질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폭염이 길어질수록 온열질 환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폭염일수와 온열질 환자 수치를 보면 2020년에는 폭염일수가 7.71, 온열질 환자는 1,078명 발생했는데요. 폭염일수가 무려 30.1일이었던 2024년에는 온열질 환자 3,704명이 발생해 20년도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는 29.7일간 폭염이 지속되며 역대 가장 많은 4,46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5월 11일부터 온열질 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온열질 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정보는 온열질 환자, 기상 변수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국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오늘부터 3일 뒤의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준부터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나뉩니다. 폭염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볼까요? 모두 잘 아실 텐데요. 먼저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원하게 지내기인데요.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걸 추천하고요.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선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는 게 제일이겠죠. 야외 작업이나 운동도 이땐 잠시 멈춰주시고요. 무더운 날씨 속 건강 수칙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양은 학업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무작정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난간에 올라가는 순간 아저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학생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밥 안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 한마디는 삶을 포기하려던 학생의 발걸음을 돌려 세웠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A양은 당시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수소문한 지 5개월째,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은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고등학생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관련해 청소년 우울증 상담 제도나 관계기관에 대한 소개가 더해진다면 자살 예방 보도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소아 청소년의 53.9%가 자해, 자살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성평등 가족부가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자살, 자해, 운등, 고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개개인에 더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국 240개소가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의료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365일 24시간 청소년 상담 1388을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자해 위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족에 대해 집중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심리치료 및 상담, 치료 돌봄,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학습 및 대안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참지 않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